이광재 지사님을 모시고 일자리를 만드는 지방행정 이렇게 하면 된다를 주제로 강연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은 정치를 도대체 왜 할까? 정치를 왜 하는가? 그러면 저기 많은 나라의 당사에 있는 구호가 있는데 제가 그 구호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은 정치란 나와 내 이웃의 아픔을 해결하는 거다. 나와 내 이웃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인생살이로 보면 그럼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먹고 사는 거죠. 근데 지금의 우리가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권력과 정치가 이혼한 상태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할 수 있는 힘이고 정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할 건가를 결정하는 건데 모두 다 이게 권력을 향해 나가기 때문에 권력과 정치가 이혼한 상태다. 그래서 국민들은 불행하다. 자,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를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낼 건가? 라는 문제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냥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세계의 어떤 나라가 왜 흥하고 망하는가, 일자는 어디서 생기는가의 원리를 알아야 우리의 운명을 타개할 수 있잖아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자, 이 많은 나라를 보게 되면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동물은 갓 태어나면 일주일 되면 걸어댕겨요. 1년만 지나면 자식도 낳아요. 근데 유독 인간만은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살고 또 나서도 1년이 지나야 걸어다니고 3년이 지나야 말을 배우고 20년이 지나야 비로소 성인이 되는데 이것도 과연 인간이 될까 말까 하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거기가 있어야만 결국은 기술이 나온단 말이에요. 기술이 나와야 결국은 산업이 생기고 산업이 생겨야 일자리가 생깁니다. 우리가 한번 보면 자, 이 피렌체가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하는 르네상스를 만들었어요. 저게 인구가 8만 명이었어요. 저긴데 15,000명이 직조공도 있어요. 모직공들. 그게 길드로 조직돼 있었어요. 그게 오늘날 서양을 만들었어요. 인구 8만 명이었어요. 우리가 저기 스위스의 레만 호수 옆에 가게 되면은 인구가 약 3만 명 되는 조그만 동네가 있어요. 거기에 뭐냐면 100조 원짜리 회사가 나왔어요. 뭐냐면 이유식을 만드는 네슬레라는 회사가 거기서 나왔어요. 우리가 깐느는 모두 다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인구 7만 명밖에 안 돼요. 나파밸리 와인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옛날에만 그 영화 감독이 그 지옥의 묵시록이랑 다 망할 뻔했는데 그 묵시록 영화가 성공해서 나파밸리에 약 여기 14만 명이 사고 포도주 종사자들은 약 5만 6천 명쯤 돼요. 세계적인 포도주 산업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BMW가 있고 벤츠가 있고 그 큰 회사가 우리가 143만 민회니 우리가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다 있는 시애틀이 잠 못 이루는 밤에 나오는 시애틀이 인구 70만 밖에 안 돼요. 실리콘밸리는 150만 명이 150만 명이 전체로 간접적으로 벌어들이는 돈까지 하면 2조 4천억 달러인데 대한민국 5천만이 열심히 버는 게 1조 5천억 달러예요. 자, 그럼 우리가 뭔가 인구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거보다 본질적인 자기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가지고 일자리는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동네는 어떻게 할 건가 보죠. 우리가 이게 잠실 롯데월드 옆에 있는 제일 123층짜리 제일 큰 빌딩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최진석 교수가 여기 보면 여기 주요한 부위인데 제일 부가가치가 높은 부위는 이건 한국 사람이 설계한 게 없어요. 전부 나머지는 한국 사람들이 시공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최진석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국의 산업의 문제는 개념 설계 역량이 없다. 개념 설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그것 없이는 못 사는 것,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을 상상하고 생각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 그게 결국은 미래를 여는 거고. 그렇지만 작지만 강해지는 이유가 거기서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대한민국을 앞으로 이끌어 나가려면은 사람은 아는 것만큼 봅니다. 본 것만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어느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거기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는 거다. 여러분은 출마를 하는 앞둔 여러분은 어느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느냐, 한 번쯤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연세대학교 세계 흥망사를 강의를 하는데, 큰 어떤 나라, 우리가 계절로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인생으로 보면 생로병사가 있습니다. 기업이나 국가로 보면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그 원리가 뭘까? 그 원리 중에 가장 큰 하나의 원리는 사람. 인구가 없으면, 인재가 없으면 그 나라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네덜란드가 경상남북도만 한 나라가 150년 동안 전 세계 1등이었거든요. 도대체 이런 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라고 보면 이 사람들은 이런 걸 가졌던 거죠. 당시에 종교의 자유를 주니까 대규모 이민이 오게 되고, 대부분의 땅이 바다보다 낮은데 간척지하는 도전 정신들이 있었던 거고, 네덜란드는 지금도 잘 살죠. 되게 재밌는 게 이 뉴욕이라는 겁니다. 뉴욕이 1840년도에 31만 명이었어요. 이 뉴욕이 어떻게 미국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대부분의 것을 대부분 다 미국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컴퓨터, 인터넷, 냉장고, 세탁기 다 미국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근데 산업혁명의 후발주자인 미국인데 1840년도에 아일랜드에 감자 대기근이 일어나요. 이때 영국 사람들이 도와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100만 명이 굶어 죽습니다. 이때 미국이 무슨 발표를 하게 됐냐면, 미국에 와서 살게 되면은 5년 이상을 살게 되면은 땅을 20만 평을 공짜로 주겠다는 걸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때 마침 서부에서 금광과 은광이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골드러시가 생겨가지고 유럽에서 이로부터 약 3천만 명이 대량 이민 사태가 미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 영화를 보게 되면 자유의 여신상이 있고 뉴욕 항해나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민자의 행렬이 영화에 나오는 거 많이 보죠. 대부에 나오는 그 영화의 장면도 나오고 많이 나오고, 우리 존 웨인이 총 쏘는 서부 개척 시대가 그래서 생기는 거고, 수많은 자기의 꿈을 찾은 이민자의 행렬이 결국은 오늘날 미국을 만들어낸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과연 또 하나의 재밌는 사례가 독일하고 프랑스입니다. 프랑스가 어떻게 독일을 이기게 됐을까라면 나폴레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달걀 꾸러미에 달걀을 채워주듯이 인구가 늘어났다고 했어요. 매년 25만 명에서 30만의 상비군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뒤에 나폴레옹이 무슨 법을 만드냐 하면은 모든 자식은 똑같이 재산을 상속한다라는 법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10,000평의 땅을 갖고 있는 농부가 자식이 10명이면 땅이 10분의 1로 나눠주게 되면 땅이 1,000평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농민들이 자식을 낳지 않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독일에서는 감자를 보급하는 운동을 하게 되는데, 원래 이 안데 산맥에서는 감자를, 서양에서는 당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감자를 안 먹었어요. 왜냐하면 땅속에서 자라니까 악마의 식물이라고. 근데 이게 차츰 먹어보니까 이게 괜찮거든요. 근데 독일에서는 루드빌이 왕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이 감자는 왕만 먹는 음식이다 라고 하고 철조망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이 감자를 훔쳐다가 자기 밭에 심죠. 그래서 감자를 급격히 보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독일이 다시 프랑스를 점령하게 됩니다. 프랑스 드골 대통령이 되고 나서 낸 원칙이 뭐냐면, 프랑스가 인구 1억을 향한 도전이라는 정책을 내는데, 그때 내놓은 정책이 지금 대한민국이 쓰는 대부분 육아휴직제나 다 출산 장려 수당이나 당시 그때 만들어낸 겁니다. 지금처럼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이를 안 낳으면 2500년이 되면 대한민국 인구는 53,000명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애를 열심히 낳읍시다 라고 하면 이게 일주일에 하나씩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이 문제를 앞으로 우리가 대한민국이 해결하는 게 중요한 문제다.
우리가 지역도 마찬가지잖아요. 인구가 빠져나가는 구가 있고 인구가 늘어나는 구가 있고 거기에 따라 경제 활동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우리 농촌 같은 데 보면은 1년에 면 단위에 애가 한 명도 안 태어나는 면이 있잖아요. 도시도 마찬가지. 자, 인구가 중요하다. 근데 그냥 인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두 번째로는 이게 똑똑한 인구가 중요하다. 우리가 삼국지를 보게 되면 한 나라에 이제 그 유방이라는 사람은 크게 배운 게 없는 사람이에요. 항우라는 사람은 집안도 좋고 싸움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근데 결국은 유방이 이기죠. 그래서 결국은 천하를 통일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통일하는 원리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은 한 번도 뭐냐면 자기 스스로 큰 전투를 해보진 않았지만은 장막 안에서 천리밖에 전쟁을 지휘할 수 있는 장량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거고 또 하나는 옛날엔 병사 한 명이 있으면은 그 병참 부대가 3명씩 있어야 됩니다. 말도 끌고 가야 되고 소도 끌고 가야 되고 그래서 삼국지를 보게 되면 막 적이 쳐들어오면은 막 이 불태우고 이런 거 하죠. 식량을 털고 소하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하나는 한신이라는 장군이 있어가지고 100번 싸워주면 100번 이겨주는 장군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회사로 말하면은 기획실이 있어야 되고 또 회사로 말하면 장량의 기획실이라면 우리가 영업부장 같은 우리가 한신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살림을 총무부장처럼 잘 사는 소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할 건가 이제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주제는 폴 케네디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력이 뭐냐? 국력은 경제력이고 경제력은 기술력에서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한번 사례를 본다면 이 경상남북도만한 이 조그만 나라가 전 세계 150년에 1등이 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처음에 돈을 번 거는 이 청어를 잡는 기술이었어요. 그 청어를 빨리 배를 따가지고 이걸 안정적으로 보관하는 이거를 해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그 다음에 돈을 번 거는 배를 날렵한 배가 많이 싣고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배를 만들어서 이들이 뭐가 되느냐? 결국은 이 바다를 장악하는 네덜란드 사람들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술이 나오게 됩니다. 런던이라는 데가 왜 중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GDP의 40%가 넘었는데 당시 모든 유럽 사람들이 열광을 했어요. 스페인이 저기 남미에 가가지고 식민지에 가서 은을 가져왔어요. 근데 종교 전쟁을 해가지고 유대인들하고 기술자를 다 쫓아내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전부 영국에서 사치품을 사들입니다. 유럽에서. 근데 당시 유럽의 경제 상황이라 보면 1421년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당시 정화라는 사람이 그 원정을 떠날 때 그때의 배의 규모가 콜럼버스의 한 100배쯤 됩니다. 근데 이때 1421년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은 이때 20개가 넘는 나라에 가서 귀민들을 싣고 이쪽 국경으로 데리고 와서 20일 동안 연회를 베풀고 수많은 선물을 해서 보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영국의 헨리 5세 즉위식에는 하객이 500명이었고 음식은 5가지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시 이 중국이 갖고 있는 문화상품이 뭐냐면은 도자기, 차, 실크라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산업혁명이 만든 게 모직혁명이거든요. 모직물. 근데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실크를 입을 수 있다는 게 그게 얼마나 문화적인 상품이었겠어요. 나무 그릇을 쓸 때 거기서 도자기 그릇을 쓰니까. 그래서 일본에 보게 되면 1952년도에 우리가 임진왜란을 도자기 전쟁으로 돼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술이라는 게 크게 발달하게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근데 왜 이 조그만 나라 영국이 산업혁명이 생기고 중국에서 안 생겼을까라고 하는 이유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2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석탄의 발견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 석탄을 떼면 석탄이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왕이 석탄을 떼는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떼니까 온 영국이 뭐냐면 벌거숭이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석탄을 캐기로 했는데 석탄이랑 캐다 보면 뭐 어떻게 됩니까?
이게 주로 땅 밑에 있으니까 땅 밑에 들어가니까 물이 자꾸 고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고이는 거를 패낸 게 이 캐머리라는 사람인데, 이 캐머리라는 사람이 글래스고 대학에 요즘으로 말하면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맡겼는데, 이때 수리공, 우리 대학교로 보면 전기도 고치고 이런 수리공하는 수리공으로 있었던 사람이 와트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여기서 이 기술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만든 게 증기기관이죠. 그리고 이 증기기관이라는 걸 볼턴이라는 사람이 투자를 해가지고서 여기서 일약 산업혁명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영국을 만들었다고 봐야죠. 그 다음에 이게 다시 미국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뉴욕은 잘 아는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디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에디슨이라는 사람은 학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다른 사람의 회사를 가서 발견하는 게 뭐냐면 빛이 분할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를 만드냐? 전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발전소와 전기를 만들면서 이 석탄을 떼고 증기기관을 만드는 영국이 일약 넘어서는 하나의 발전소와 전기. 제가 강원도 중학교 1학년 때 원주 그 변방에 있는 그 면단위에 살았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설날 기념으로 전기불이 들어왔거든요. 우리가 이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뉴욕 전체에 뭐냐면 가로등에 전기불을 밝힌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에디슨이 이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만든 게 1902년도에 만든 게 토스트 기계입니다. 그 다음에 만든 게 뭐냐면 세탁기, 냉장고 이런 걸 만든 거죠. 우리가 17세기로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다면 지금 노예를 대략 한 20명쯤 거느리고 사는 거예요. 왜냐? 내가 지금 자동차 대신에 이거를 마차를 끌고 다니고 마부를 다니고 말을 키우고 말 먹이를 주는 사람하고, 내가 세탁을 하는 것 대신에 누가 이거를 노예를 부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냉장고를 없으면 지금 겨울에 우리가 딸기를 먹잖아요. 그러면 딸기를 먹으려면 우리가 얼음을 얼리려면 여름에 어디 가서 얼려오겠어요? 안 그래? 이 사람이 만든 게 오늘로 말하면 20세기 스마트 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에디슨이 만든 게. 열광을 했던 거죠. 또 다른 사람이 벨이라는 사람이 전화기를 만든 거고, 또 한 사람이 포드라는 사람이 자동차를 만든 거죠. 근데 미국 경제가 일약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전 세계 40%를 넘어서게 된 거죠. 다시 한번 탄생한 게 오늘날 실리콘밸리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의 경험적으로 보게 되면 석기하고 청동기 보게 되면 석기가 돌이 부족해서 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소풍 가게 되면은 우리가 코닥 필름하고 후지 필름 없이 소풍이 불가능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디지털 카메라라는 게 생기면서 일약 세상을 뒤집어 버린 거죠. 노키아라는 이 휴대폰 하나가 처음에 탄생했는데, 노키아가 일약 그 경제를 이끌고 나가다가 이 스마트폰 하나에 뒤지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된단 말이죠. 만약에 이 휴대폰을 넘어서는 또 새로운 무엇인가가 또 하나 기기가 나온다면 또 세상은 달라져요. 그 유명한 먼지가 있습니다. 인간은 도구를 만들고 도구는 인간을 지배하거나 영향을 미친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휴대폰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술이라는 것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무슨 산업을 일으키려면 사람이 있어야 되고 기술이 있어야 된다. 이것 없이는 어렵다. 두 번째 기둥이라면, 자 그러면 똑똑한 사람도 있어야 되고 기술도 있어야 되고, 그럼 이게 어디서 생기냐? 어디서 생기냐? 바로 교육에서 생깁니다. 인간이 다른 종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이 교육입니다. 이 교육에서 사람이 탄생합니다. 우리가 이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의무교육을 다양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의무교육을 감사하게 생각할 때는 교회를 만든, 올해가 작년이죠. 마틴 루터 생애 500주년 되는 해였는데,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의무교육을 생각합니다. 왜? 이 과거에는 이제 패스트가 유럽에 돌아서 인구의 거의 4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는 신앙이 워낙 신앙의 시대였으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죠. 근데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이때 교황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다 너가 죄를 많이 져서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해서 이 로마까지 왔다 가면 이 여러분들이 뭐냐면 죄를 사하게 될 거라고 하니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우통을 벗고 자기를 때리면서 함께 걸어가니까 그게 전염병이 더 창궐했을 거 아니에요. 야,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걸까? 이런 의심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로부터 한참 뒤에 이제 면죄부를 팔아서 여러분이 그걸 하니까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95개항을 걸어서 종교개혁을 시작하죠. 여러분 유럽 여행을 가보게 되면 박물관이나 성당을 가보면은 성경책이 굉장히 두껍고 거기 보석이 박혀있는 거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성경책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신부님이나 요즘 뭐라고 하면 목사님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게 일반인까지 보게 되면 이단을 만들어낼 수 있게. 근데 여기에 반대하는 마틴 루터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성경책을 읽고 쓸 수 있어야 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의무교육을 주장하는데 이에 후예들이 칼빈으로도 가고 나중에 어디로 가냐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버드 목사가 하버드 대학을 만들죠. 그래서 뉴욕의 콜롬비아 대학이 있는 거고 대부분의 많은 목사와 기독교, 왜냐하면 이주한 사람들이 교육시설이 없으니까 거기서 미국이 세계적인 대학을 만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주립대학을 만들 때는 땅을 3천만 평을 공짜로 줬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초로 국가의 예산을 들여서 교사의 월급을 주고 학교를 지을 수 있는 법을 만들었어요. 물론 미국이 왜 이렇게 강합니까? 지금도 대한민국에서 자기 자식을 1년에 몇 천만 원, 많게는 1억씩 들여가지고 전 세계 100만 명의 유학생이 미국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지식이 있으니까 거기서 세계적인 기업이 나오게 됩니다. 미국이 오늘날 여기까지 오게 되는 교육의 힘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농담 삼아 얘기하면 전 세계 최초의 사설학원 원장은 공자예요. 공자가 왜 혁명적이냐면은 귀족의 자식이든 가난한 집 자식이든 누구든 뭐냐면 배울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된다고 해서 학당을 열었단 말이에요. 당시로 봐서는 혁명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가난한 집 아이가 생선 꾸러미 한 꾸러미만 가져오면 공부를 가르쳐 줬어요. 사설학원 원장이죠. 우리가 그리스라고 하는 한 곳에도 비슷한 사람이 있었는데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그의 선생은 소크라테스인데 소크라테스가 이제 감옥에 갇혀가지고 재판을 받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죄목은 뭐냐면 젊은이들의 사상을 불온하게 한 죄예요. 그래서 유죄냐 무죄냐라고 하니까 유죄라고 주장한 사람이 대략 한 400명 가까이 되고 380명쯤 되고 무죄라고 주장한 사람도 대략 한 200명 좀 안쪽이 됩니다. 근데 최후로 어떻게 되느냐? 사형을 선고한 사람이 500명이 넘습니다. 이때 플라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정치하는 사람들의 영원한 숙제를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뭐냐? 다수는 진리일까? 왜냐하면 먼저 판결해서 무죄라고 주장한 사람 중에 사형을 선고한 사람이 100명이 넘으니까. 그래서 본인도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그리스를 떠납니다. 8년 동안 여행을 하다가 마지막에 노예에 잡혀갑니다. 잡혀가니까 그리스에서 이 플라톤이라는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노예 석방 자금을 만드는데 그걸 가보니까 독지가가 나타나서 풀어줍니다. 그래서 돈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이 남은 돈을 가지고 아테네로 와서 큰 교회에 있는 집을 사가지고 만든 게 플라톤의 아카데미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다니고 근대 유럽이 만든 서양을 만든 철학이 거기서 태동하게 되죠. 그 정문에는 뭐라고 써있냐? 수학을 모르는 자는 이 문으로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써있어요.
이게 서양을 만든 거죠. 마틴 루터가 그랬고 우리가 그 아까 나폴레옹한테 처절하게 독일에 당합니다. 독일에 당하고 나서 독일의 한 철학자가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왜 프랑스한테 졌을까? 이 장교하고 사병하고 지식의 차이가 나니까 여기서 뭐냐면 그 지휘 명령 계통이 불분명하다. 그래서 병사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전국을 다니면서 무슨 연설을 하느냐? 아이가 6살이 넘었는데도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부모를 경찰이 총으로 쏴 죽일 수 있는 권리를 주자라고 당시 어마어마한 주장을 하죠. 제 고향이 강원도인데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저게 벌써 200년 가까이 전의 일인데 제가 다닐 때만 하더라도 초등학교 다닐 때 송이 따는 철이면 송이 따로 보내지 학교 안 보내지. 이때 뭐냐면 무조건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되는 것을 만들어내지. 그로부터 몇십 년 뒤에 독일이 프랑스를 이겨냅니다. 그래서 베르사유 궁전에서 몰트케 장군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날 독일의 승리는 학교 교실에서 나왔다고 얘기했죠. 그만큼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옆에 있는 사람하고 지금하고 다른 점은 이 사람하고 외모가 다른 게 아니고 이 사람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가가 그게 핵심적인 거거든요. 그건 결국은 교육에서 나오는 거죠. 아주 천재가 태어나지 않는 한은. 자, 그러면 산업이 생기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였어요. 지식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뭐냐면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 기술이 있으려면 결국 교육이 있어야 된다. 이게 세 개가 한 묶음이다. 그래야 일자리를 만드는 기본은 여기서 생기는 거다. 이게 우리의 원리 속에 좀 확실히 가질 필요가 있겠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 여러분 스타워즈라는 영화를 봤을 겁니다. 서서히 요번에 보면은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뭔가 4차 산업혁명이고 뭔가 말이 복잡한데 IoT는 뭐고 뭐냐면 이게 머리가 아프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윈의 진화론을 사람은 다윈이라는 사람은 해군 지도 제작을 하는데 아르바이트로 갔다가 갈로파고스 군도에서 거기서 진화론을 깨닫게 되는데 진화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간과 침팬지의 경계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조상은 침팬지라고 주장을 한 거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아니고. 근데 지금의 혁명의 본질은 뭐냐? 사람하고 동물하고 기계의 경계가 사라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동물하고는 알겠고 근데 도대체 기계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를 보면은 여러분 좀 있으면 올해 삼성전자가 삼성이 내는 냉장고가 뭐가 나옵니까? 냉장고가 스스로 주문하는 게 나오잖아요. 이제 조금 지나면요. 이게 점차 지능화됩니다. 냉장고가. 20세기에 에디슨이 스마트홈을 만들었다면 세탁기 냉장고를 만들었다면 좀 있으면 냉장고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지능화돼서 자, 이게 달걀이 유통기한이 지났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냉장고 스스로가 주문하는 시절이 곧 나오고 삼성전자가 출시합니다. 이제 바깥에서 핸드폰으로만 그냥 보일러를 껐다 켰다 하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 없이 벽면 스스로가 그냥 컴퓨터로 작동하게 돼 있어요. 이제 자동차도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자기가 알아서 가잖아요. 그게 자율주행차죠. 20세기에 포드가 있었으면 이제 21세기에 새로운 자동차가 나오는 거죠. 20세기에 에디슨이 스마트홈을 만들었으면 21세기엔 새로운 집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IBM이 왓슨이라는 AI 기계를 만들었는데 저기 가천 길병원에 가게 되면은 왓슨이 진료합니다. 미국의 주요한 대학에도 암 진단은 사람이 진단하는 것보다 AI가 진단하는 게 더 오류가 적다고 해가지고 거기가 진단을 받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동물과 기계와의 경계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상하고 현실하고가 경계가 또 사라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럼 이제 앞으로는 교육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교육이 중요한데